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큐는 국정감사 생중계 관계로 평소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국감장 현장을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먼저 국회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은 곳은 주목받은 국감장은 서울대였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조국 장관의 모교이자 휴직 중인 직장, 무엇보다 자녀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서울대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가 어떻게 나온 건지,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직을 잇따라 맡은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연아 의원의 질의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폴리페서, 안가주망, 조로남불, 황제 인턴, 먹튀장학금, 문서위조학과, 사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증명서, 물반 고기반 촛불 집회. 이게 다 서울대와 연관돼서 나온 신조어 인기어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연구 실적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을 짚어보며 반격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질의 이어서 들어보시죠. 논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1저자인데 정작 발표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군 외의 연구원들은 모두 출장 기록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논문 등록 비용도 서울대에서 지원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논문 제1저자의 등록 비용까지 모두 엄마 찬스로 무임승차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장학금 지급이 학칙에 위반되느냐를 따지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도 마찬가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고,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 부정 행위 여부는 현재 당국대 연구윤리위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자,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딸 특혜 의혹 관련 증인도 모두 부르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 문체위는 오늘도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증인 없이 국감을 마칠 공산이 커졌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장관 관련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안 그래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이야기가 나온 게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정치협상회의입니다. 지난 월요일 대표들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오는 13일 문희장 해외 출장 전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벌써 삐걱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개혁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이고요. 첫 회의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는 게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반응입니다. 내일 첫 회의가 가동되더라도 황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폭풍도 여전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지도부가 나서 제2의 사법농단, 또 불행한 사태의 재현을 경고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다시 냉전 수구적 인식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압력을 상가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네, 방금 국회 나연수 기자가 전해준 대로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장에선 조국 장관의 딸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논란을 놓고 여야가 날을 세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짧게 정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얘기한 요 내용,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은요,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받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지금 관악회 장학금 수령 먹튀하고 그다음에 부산 어전원에 갈 걸 뻔히 생각하면서도 그걸 받아 먹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도 그런 정도 입에서는 반납하겠다는 정도 얘기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2014년 당시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아들 김모근이 과학경진대에 참여하려고 하니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이 실험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윤모 교수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으니까 당연히 윤모 교수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온갖 곳을 압수수색하고 한쪽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대에서 교수가 서울대 총장님이 확실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 인터뷰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 이사장 측이 진위 여부를 국민에게 맡기겠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네, 검찰은 방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유 이사장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먼저 인터뷰 방송 직후에 검찰이 김 씨를 불러 조사를 했는데 왜 불렀던 겁니까? 네, 검찰은 당일 저녁 7시 반부터 11시까지 김경록 씨와 변호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김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확보한 CCTV를 검증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부인해 검증이 필요했을 뿐 방송과는 무관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김 씨 인터뷰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전문에서는 이런 내용과 함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내용이 짜깁기 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유 이사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논란의 진위 여부를 시민에게 맡기겠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인터뷰를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던 것을 뒤엎는 메시지도 첨부했는데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고 편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김경록 씨 메시지입니다. 이에 검찰은 방송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김 씨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는 검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녹취록과 방송분을 비교해서 적정한지 과도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이사장이 방송 매체를 통해 계속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앞서 기각된 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같은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금품 전달책 2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인멸과 도피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질 사람의 영장이 기각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별건 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의혹과 위장소송 의혹 모두 본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건강 문제를 든 점에 대해서는 영장 심사에 앞서 의사 출신 검사가 주치의를 통해 소견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견서에는 건강 상태와 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전부 법원에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 씨의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풀 단서였던 조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검찰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삼성이 차세대 산업으로 연구해온 QD 디스플레이에 2025년까지 13조 1천억 원을 새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충남 아산 사업장에서 신규 투자 협약식을 열고 기존의 생산시설 일부를 QD 디스플레이 공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설 생산엔 10조 원, 차세대 기술 개발에는 3조 원을 투입해 65인치 초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가 본격화할 경우엔 신규 채용을 제외하고 앞으로 5년간 8만 1,000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투자 협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1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의식한 듯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3조 원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규 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자립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7개월 연속 부진 판단을 내렸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는 확대됐지만 수출이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수출과 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광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출국자 수가 8월에 이례적으로 3.7% 감소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소비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내일이면 꼭 100일째를 맞게 됩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일본 수출 규제에 잘 대처했다고 자평하면서 소재, 부품 분야 등 산업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본과 대화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고 있지만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7월 4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문 대통령은 한 달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외교적 해결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까지 단행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조치로 맞서는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우리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했던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의 대화 노력을 알렸는데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제적 영향만 놓고 보면 잘 대처해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성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예정된 외교 일정이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거론되는 이달 22일 일왕 즉위식,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23일 등이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연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들으신 대로 연말까지 한일 양국이 대화의 계기로 삼을 만한 외교 일정들이 있지만 입장차가 커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음 달 효력이 완전히 끝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한일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일본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결정 이후 우리 외교 당국이 견지해온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특히 일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집중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한일 협력이 중요한 미국 역시 주요 당국자를 잇따라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So fundamentally, the ROK and Japan 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 and we hope that resolution happens soon. 일본과의 직접 대화도 이어갔지만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This in a very unilateral and arbitrary manner.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외교적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 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공방 끝에 숨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한일 관계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당국 간 대화는 이어지고 있어 다음 달 22일 지소미아의 효력이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번 한일 갈등 상황을 푸는 방법으로 외교적 해법 외에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내일 한일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서 양자 협의에 돌입하는데요. 산업계는 수출 규제 영향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째를 맞는 11일.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양자협의 자리입니다. 큰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만남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당장 특별한 태도 변화는 저희한테 감지된 건 없습니다. 국장급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11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WTO 비합치성을 저희가 분명히 제기를 할 거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책이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석 달 동안 미친 영향은 초반 우려와 달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핵심 소재 수출 허가는 단 7건만 나왔지만 국내 업체들이 재고 확보와 대체품 찾기에 나서면서 생산 차질은 미미했습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를 포함한 거래선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요. 그중 일부 업체의 제품이 테스트가 완료되어 일부 공장에서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은 하나의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배제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출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고는 해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전략적 대비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네, 철도 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사흘 동안 72시간 경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코레일은 군 지원 인력과 지자체 등의 교통 지원 등을 통해서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2시간 경고 파업을 하루 앞둔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는 파업을 알리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3년 만에 파업에 나선 철도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핵심 내용은 총 인건비 정상화와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 여기에다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도 주장합니다. 철도 노조는 특히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노사 전문가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개혁을 위한 통합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합의도 어렵게 했는데 그 합의를 지키라고 다시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총 인건비 정상화나 안전인력 충원 등은 모두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업 기간 광역 전철은 88%, 고속열차는 81%,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평소 60% 수준에서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파업 기간 예매 승차권 9만 6천석 가운데 3만여 석은 예약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철도 노조 파업 기간 중에 일부 열차가 운행 중지되니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운행 중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른 열차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노조는 코레일과 협상은 계속 이어가지만 요구안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면 다음 달 중순쯤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7월에 이어서 다음 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임금 5.45% 인상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이 쟁점인데 사측인 교육당국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총파업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차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규직의 80% 수준 공정임금제 실현을 통한 차별 해소와 퇴직연금제도 개선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은 지난 4월부터 17차례 임금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습에서 기본급 인상률을 기존 6.24%에서 5.45%로 낮추고 호봉이 한 단계 오를 때 근속수당을 5천 원 올리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기본급 1.8% 인상한 고수, 교통비 3만 원 인상 후 기본급의 통폐합, 근속수당 500원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본급 인상 요구를 무시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속수당 인상 요구에 근속수당 1년당 고작 500원 인상을 제시하여 우리를 우롱했다. 현행 DC형, 즉 확정기여형인 퇴직연금을 DB형,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타결된 상황이어서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가 거셉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연금제도 변경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절박하고 상의적인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오늘 10월 17일에 전국에서 지난 총파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강력한 제2차 총파업을 돌입할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청와대와 집단교섭 책임교육청인 광주교육청과 서울교육청 앞에서 백인 집단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어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이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방식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사측의 논리만 수용한 억지 합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정규직 전환소송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을 하고 1심이 진행 중인 직원들은 판결 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의 아쉬운 점들을 개선을 한 건데 기존 서비스 대상자 35만 명 외에 10만 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2살인 권영출 할머니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통화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돼주는 기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어서 아주 그냥 아프면 어떤 때 그냥 아유 병원 좀 어디 약이라도 사다 먹고 싶어도 뭐 댕길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나.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 내가. 내년 1월부터는 현재 기본과 종합, 단기 가사 서비스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노인 맞춤형으로 개편됩니다. 필요에 따라 안부 확인뿐 아니라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참여해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자조 모임을 갖는 등 참여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분절돼 있거나 이렇게 단절됐던 서비스가 내가 필요한 욕구를 생활관리사한테 요청을 하면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화성 연수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인가 아니면 당시 범인으로 특정이 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인가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오늘 이춘재 자백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YTN 취재 결과 이춘재는 8차 사건의 범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윤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춘재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미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입을 닫는다면 더 이상 추궁받지 않을 사건이란 걸 알면서도 굳이 털어놓은 겁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한 사건 부풀리기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자백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춘재가 8차 사건 범인일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진술 가운데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며 8차 사건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는 털어놓은 살인사건 14건 모두 범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렸는데 거기엔 8차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 침입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이 아니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털어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거 윤모 씨를 범인으로 몬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서도 걔가 범인이 아니라고 그 소리는 들었어. 엄한 놈 잡는다고 그랬었다고. 그럴 놈은 아닌데 연석국처럼 된 거죠. 경찰은 이미 8차 사건 범인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윤 씨를 2번 만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 씨로부터 수사 당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수집한 증거물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등 진실 규명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윤 씨의 변호인을 맡기로 하는 등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절차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네, 윤 총경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받고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알선수재와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가로부터 왜 주식을 형의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버닝썬 사건 불거지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앞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승리 술집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윤 총경이 공짜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주식을 건넨 인물은 윤 총경과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노건 C&I 전 대표 정모 씨였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받은 주식이 지난 2016년 정 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총경이 친형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받은 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총경은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겠느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윤 총경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버닝썬 사건의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려는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덮치면서 다른 차량 5대도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네, 사고 현장이 워낙 참혹해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레일러가 승용차에 올라타 있습니다. 아래에 깔린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절단기를 동원하고서야 겨우 안에 있던 운전자를 구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 순천 방향 가락 나들목 진입로입니다. 정체로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덮친 겁니다. 승용차가 추돌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차량 5대도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도 4명이나 되는데 다행히 경상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 뒷부분에서 소리가 나길래 뒤를 쳐다보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충격을 했다는 것은 이제 누가 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피해성으로 발언하는 건지 내부는 이제 일선에 가면 조사를 진술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침묵을 지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한다면서 그중에 한 명으로 김 위원장을 언급한 건데요. 평소 과장법을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고려할 때 실제 통화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는 외국 정상 가운데 한 명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해명하면서 다른 정상들과도 자주 통화를 한다면서 느닷없이 김 위원장을 언급한 것입니다. Because we could have a spy, and I don't want to have spies when I'm negotiating with China and Syria and all of the countries. If you look at Turkey with Erdogan, I have calls with all these people, and Kim Jong-un.
지나가도 불쑥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꺼냈지만 북미 정상 간의 한라인 소통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판문점 회담 성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트윗을 통해 회담을 제안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10분 만에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단독 회담 도중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직접 통화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스톡홀름에서 성과 없이 끝난 북미 실무 협상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6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밤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타결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분 합의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부분적인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 대신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But China wants to make a deal very badly, and if we can make a deal, we're going to make a deal. There's a really good chance. There's a really good chance, Steve. 하지만 중국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강요 금지나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합의 이행 장치 마련 등은 협상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국내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주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我们希望美方能够同中方共同努力，相向而行，在相互尊重和平等互利的基础上，来推动磋商取得进展。 사전 실무 협상에서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아예 이틀로 예정됐던 협상을 단축해 하루만 하고 떠날 예정입니다. 현재 가능한 합의는 미국은 관세를 유예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사주는 이른바 스몰 딜입니다. 중국이 버티기로 나오면서 미중 무역 협상은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합의라도 일단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제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경기도 화성에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스리랑카. 약체로 꼽히다 보니 대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희 기자. 네,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입니다. 네, 스리랑카전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열리는 스리랑카전은 반드시 다득점으로 이겨야 하는 결과는 물론 경기 내용까지도 좋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반대로 우리 대표팀이 스리랑카에 패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한다면 벤투 감독의 지도력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리랑카는 피파 랭킹 202위에 불과한 약치로 2차 예선에 나선 40개국 가운데 가장 순위가 낮은 팀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수비 축구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대표팀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공략해 득점 루트를 뚫느냐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상대 밀집 수비를 제대로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벤투 감독이 이번에 어떤 공격 조합으로 스리랑카 공략에 나설지도 기대되는데요. 일단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출전을 확정했지만 출전 시간은 물론 다른 선수들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남태희, 최근 물오른 득점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황희찬, 9골로 벤투호 최다 득점자인 황의조는 물론 장신 공격수 김신욱까지 벤투 감독이 어떤 공격 조합을 선택할지가 관심사인데요. 안방에서 화끈한 골잔치를 벌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공격진 조합이 궁금하긴 한데요. 자, 이 경기 끝나고 대표팀은 이제 15일 평양 원정에도 나서게 되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투명한 게 한둘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벤투호는 1990년 통일 축구 이후 29년 만의 평양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15일 오후 5시 반 평양에 있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까다로운 원정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이동 경로는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경기 전날인 14일 평양에 입성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생중계와 취재진의 입국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북한 측이 선수단에 대한 초청장은 보냈지만 취재진에 대한 초청장은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어제까지 초청장이 와야만 중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계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응원단 파견도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에 대표팀은 수만 명의 북측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은 물론 김일성 경기장의 인조잔디라는 낯선 변수와도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성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하던 사범이 9살짜리 원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생이 혼잣말로 욕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인데 훈육으로 볼 수 있는지 함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붙잡더니 사정없이 내동댕이 칩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쓰러져 있는 아이를 다시 들더니 번쩍 들어 다시 바닥으로 내던집니다. 코피를 흘려서 세면실에서 세수를 하고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눈물하고 물하고 다 범벅이 돼서 나오면서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9살 원생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태권도장 사범 김모 씨입니다. 수업을 받던 아이가 강도 높은 수업을 못 이겨 혼잣말로 욕을 했다는 게 폭행 이유입니다. 그러나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은 잘못한 아이를 가르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분풀이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품새 연습을 계속 사범이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자기 발로 쓰러뜨려요. 발을 차서. 그럼 애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 상태에서 애를 든 거예요. 도장 기둥과 바닥에 머리와 얼굴을 들이받은 아이는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태권도장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김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날 바로 해고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당일날부터 나오지 않는 상태고 직접 사과하고. 관장은 사건 다음 날 피해 학생만 빼고 다른 원생들만 따로 모아 간식을 사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피해 아동 부모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또 피해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 오히려 이체 가해가 아닐까.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 가해 사범을 입건하고 추가 폭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농가에서 배나 복숭아 키울 때 좋은 모양과 색을 위해서 열매 봉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봉지를 안 씌우면 맛과 영양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매가 작을 때부터 봉지를 씌워 키운 배나무입니다. 이렇게 배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면 배의 색깔이 맑아지고 모양도 매끈해 보기 좋아집니다. 배를 주로 명절에 선물용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국내에서 봉지 재배가 많은 이유입니다. 3헥타르의 면적에 배를 재배하는 이 농가는 다른 농가와 달리 배에 봉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배는 봉지를 씌운 배보다 색이 좀 더 진하고 거칩니다. 하지만 당도가 더 높아 맛이 좋고 햇볕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비타민C 함량이 많고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비도 절감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납니다. 농가도 생산해서 생산비 절감도 많이 되고 소비자는 맛있는 과일 드시고 하면은 만족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보다 먼저 연구를 진행한 복숭아 역시 같은 효과가 입증돼 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봉지를 씌우지 않았을 경우 과일 맛은 충분히 좋다라는 점을 소비자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과피색이 탁한 문제나 병해충 같은 문제는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봉지를 씌우지 않는 재배법에 맞는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을 발족합니다. 이 포럼은 정보기술과 제조업 분야의 혁신적인 산업 현장을 해당 분야 전문가가 방문해 첨단 스마트 기술을 농업 분야로 도입할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정원을 직접 가꾸는 그린스쿨 사업을 내년에 2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식물과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수직 정원을 교실에 만들어서 학생과 전문가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때이른 쌀쌀함이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는데요. 여전히 일교차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4도로 시작하면서 오늘보다는 3도가량 높겠지만 공기는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낮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0도 선을 밑돌았는데요. 내일은 2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예년 기온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내일 오후부터 강원 산간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4도, 세종은 10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는 24도, 대구와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는 주말쯤 도쿄 남단을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제주와 동해안,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도 풍랑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당분간 내내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